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만치 않은 3분기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자, 오늘로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아닌데 PBR 배수를 계산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정말 황당하네요. 코로나 때 이번에 PBR 배수가 IMF에 버금가는 수준이네. 이게 말이 되는가? IMF 때는 은행이 도산하고 나라가 망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질병인데 이렇게 계산하던 제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큼의 위기가 지금 발생하지 않았는데 주가는 위기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떡락하면서 이 흐름들이 어제 한국은 이미 반영이 됐죠. 애플의 이미 한국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600만 대의 그 증산 철회 이것들이 이미 반영이 됐는데 아마 오늘 오전까지는 상당히 반영이 될 것이고 미국 시장이 이제 시간의 시장에서도 좋지 않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까지 좀 반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과는 전혀 판때기가 다른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제 회복 복원력을 보여줬느냐라고 했는데 전혀 다르게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S&P 다우 올해 신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52주 최저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finviz.com의 그림을 통해서 얼마나 상황이 험악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장중에 6%가 빠졌었어요. 장중에 6% 빠졌다가 조금 들어서 그나마 4.9%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그 빅테크들이 많이 떨어졌고 테슬라조차도 6%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아주 안 좋았고요. 보시면 저 반도체 주식들도 상당히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수상으로만 3.3%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유가 쪽만 원유 쪽만 그나마 괜찮았어요. 네, 여기는 뭐 유가가 그다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기술주와 빅테크들이 수모를 당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향후 전망과 제일 중요한 캐펙스에 관련된 언급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23년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네. 진짜 이번 3분기 정말 힘들었던 한 분기였고요.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달에 떨어지고 나서 괜찮을까 했는데 아주 안 좋았고요. 그러면은 미국의 지금 경기는 어떠느냐? 좋아요. 아이고, 이게 무슨 그지 같은 상황이란 말인가? 미국 경기 상황? 좋아요. 네, 실업수당 청구자 수를 통해서 현재 상황들이 좋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실업수당 청구자 수 확인 한번 해보죠. 전체 대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19만 3천 명 이번 주 19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이전 주에는 얼마 2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20만 명 언더로 떨어졌고요. 예상도 21만 5천 명이었는데 그보다도 거의 10,0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19만 3천 명을 기록했고요. 자, 그럼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 보죠. 21만 5천 명이었습니다. 20만 7천 명으로 이것도 줄었어요. 근데 실업률 얼마죠? 3.7%. 그것도 상당히 조금 3.5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3.7%로 상당히 좋은 실업률이죠. 완전 고용에 가까운 3%대면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4.5% 실업률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즉 이런 좋은 지표들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였죠. 연준이 말한 대로 금리를 완벽하게 다 올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그 연속 실업 청구자 수는 어떻게 되느냐? 137만 6천 명이었는데요. 그리고 예상은 138만 8천 명이었습니다. 더 늘 것을 예상했는데 134만 7천 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좋아요. 좋아.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 참나. 여기 이제 소비 지출도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실질
소비지출 2분기가 2.0% 나왔습니다. 이전에 1.5%였는데 2분기에 미국의 소비지출은 줄지 않았다라는 거. 자, 이제 3분기부터는 좀 달라지겠죠. 3분기에는 금리가 많이 올랐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기지 30년물 금리가 6.2에서 6.4대로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모든 게 3분기에는 꺾일 것 같은데, 어쨌든 2분기까지는 괜찮았고, 개인 소비 지출도 7.3% 늘었어요. 이전에는 7.1% 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 총생산 판매 2분기가 이전 분기는 마이너스 1.2%였는데 1.3%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이 2분기 기업 실적이 전분기 대비 6.2% 증가했어요. 1분기에는 4.9% 줄었었거든요. 이것도 좋아요. 근데 예상보다는 조금 꺾였습니다. 9.1% 좋을 걸로 예상했는데 6.2%로 좋았고, 그러나 이것도 3분기부터는 꺾이겠죠. 꺾일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꺾일 것으로 모든 것들은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꺾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 방어가 된다면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연준이 어렵지만 연착륙 가능하지 않겠어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채권시장의 참여자들이나 이제 금융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놈의 연착륙이야, 이미 우린 경착륙 당했어, 뭐 이런 분위기고, 너희들도 경착륙 할 거야 하는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이긴 하죠. 자, GDP 발표가 되었습니다. 2분기 전기 대비 GDP가 마이너스 0.6% 나왔습니다. 이전 분기는 마이너스 1.6,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그러면 전미 경제 경제인협회인가? 네, 경제학자협회인가? NBER이죠. NBER 에서 얘기하는 침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침체는 아직 선언되진 않았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침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오기는 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선언은 NBER이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GDP 물가지수가 2분기께 나왔는데 높게 나왔죠. 그 전에 8.3%였는데 9.1%. 자, 그러니까 2분기까지 그 물가 상승률을 보면 연준이 쉽게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멈추기는 어렵다라는 거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국내 총생산 판매가 2분기에 2.0%, 이전에는 1.5%로 그때보다 더 느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경기는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계속해서 세게 올릴 것이다. 여전히 75p 올릴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레리 서머스 교수께서 지금 우리는 2007년도 8월과 비슷한 상황을 가고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폭락 직전의 상황 아닙니까? 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2007년 8월이라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완전 센세이션한 영웅이 되셨죠. 이번의 상황들을 먼저 선견하셨고,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암울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 말을 안 들은 연준은 다급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애플이 무너지면서 지수 방어선이 다 무너졌습니다. 연중 저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그다음 S&P가 연중 저점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거의 연중 저점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애플의 투자 의견을 하향했던 것이 추가적인 급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600만 대 추가 생산을 철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투자 의견이 하향되면서 애플 너마저 이런 분위기가 나면서 애플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시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드디어 애플까지 무너졌어요. 자, 애플까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기술주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애플의 뚝이 터졌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이 어떻게 됐다? 반도체 3%대의 하락, 빅테크들 모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애플 무너지는데 다른 거 버틸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6% 빠진 거예요. 테슬라가 애플보다 좋아? 투자하고 계신 분은 좋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애플의 압도적인 그런 그 점유율, 시장 점유율과 계속해서 늘어나는 점유율과 등등등을 다 따져보면 여전히 애플은 세계 1위의 기업이 맞죠. 여기까지 뚝이 터지니까 기술주들이 못 견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덕분에 VIX 변동성 지수가 5.5% 상승하면서 31.8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시장도 1%대 중반의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뚝이 터지니까 심리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심리도 이제 최악을 향해서 갑니다. 자, Fear and Greed의 심리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드디어 익스트림 Fear의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15. 와, 15. 이번에 15를 보게 될 줄이야. 자, 그렇다면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제는 좋은 때가 왔다. 진짜로. 여기서 물론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때가 왔다. 자, 보시죠. 이 흐름을 시계열로 만드신 우리 레피키가 이걸 전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VIX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고, 자 저점이 5월달 정도였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6월달인가에 지수 저점을 맞고 그다음 반등하는 거 우리 경험을 했었죠. 자, 이것도 지금 그 수준까지의 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최저점을 찍었을 때 수준까지 갔고, 아직까지 그때보다는 조금 더 공간이 남아있는 정도 수준이고, 그때 정말 최악이었고, 그때 저는 이제 괜찮다라는 표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괜찮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공간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유럽 시장 살펴봐야 되는데, 유럽이 1%대 중반을 하락했고 이탈리아 2.4%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은 감세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 부분이 시장에 계속 그 불확실성으로 존재하는데, 일단 BOE 잉글랜드 중앙은행이 참전을 하면서 일단 영국 파운드화 가격은 보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좀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게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게, 새로운 신임 총리는 리즈 총리께서 영국은 대단히 어려운 경제적 시기를 맞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경제 성장과 영국의 전진, 인플레이션 대처를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해야 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한 조치는 금리 인상이 아니고요, 감세입니다. 감세를 해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들이 유지될 것이고요. 이 감세를 해야 되면 결국 그 감세에 따른 모자란 부분을 채권 발행을 통해서 메꿔야 된다. 그러니까 파운드화는 약세 기조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잉글랜드 중앙은행이 참전을 하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강세가 됐다. 우리가 채권 매수해줄게,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화 강세되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달러 약세가 어제와 이어서 이틀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달러 약세가 이어진 데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미친 숫자가 나왔어요. 자, 독일의 인플레이션 숫자. 진짜 독일 소비자 물가 전년비 9월달입니다. 전년비 10.9% 상승. 두 자릿수예요. 지난번엔 8.8이었습니다. 더 올랐습니다. 예상은 10.0이었는데, 물론 이제 가스값이 고공행진을 했고 등등등이 영향을 미쳤죠. 근데 10.9%.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비는 전월 대비 2.2%가 증가. 전월비 2.2%라고? 이전엔 0.4%였어요. 전월비 2.2%예요, 여러분. 집값으로 환산해보세요. 얼마가 올랐는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일이 이 상황이면, 이 지경이면, 유로존은, 유럽 중앙은행 어떻게 하겠다? 금리 올린다. 네, 올리죠. 무조건입니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달러 금리와 유로 금리의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유로화 강세를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달러의 강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말 연초부터는 달러의 강세가 끝난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죠. 왜? 달러를 구성하고 있는 60%는 유로화인데, 자, 유로화가 지금 개떡락되면서 달러 강세인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개떡락된 이유는 뭐예요? 22가 아니야,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아직 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미국 금리 막 올리기 시작하는데 금리 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차가 쫙 벌어지니까, 뭐 경기는 좋아? 경기도 안 좋은데 금리차 벌어지니까 개떡락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어때? 중앙인 독일이 지금 난리가 났어. 독일이 못 견뎌요. 이거는 제일 큰 손이 못 견디면 가는 거죠.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빅스텝 이상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는 이제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내년까지 어떻게 된다?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이번에 한 번 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얘네는 한 번이 아니라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이 쭉 펼쳐지고, 미국은 세게 올리고 그 다음 중간쯤 올리고 그 다음은 약하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 얘네는 계속 빅스텝을 몇 번을 밟아야 되는 거기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유추가 되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이제는 연말기를 기점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시점부터는 달러의 강세가 멈출 것이다 라는 건 논리적으로
그냥 논리적 추론이 되는 상황이죠. 그죠? 이건 뭐 예언도 아니고 예측도 아니고 그냥 논리적 추론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들이 오늘 일부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위안화도 강세가 됐는데 이미 전일 얘기했습니다만 인민은행이 구두 구입을 했습니다. 위안화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 일변도에 베팅하지 말아라. 장기간 돈을 걸면 반드시 잃는다. 중앙은행이 무서워. 근데 무섭지. 왜? 수출해서 버는 달러가 얼만데 중국이. 그쵸? 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번 돈만 쏴도 외환 세력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그리고 바바바박 쏟아버리면 잘못 들어갔다 한 방에 작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안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일 대비 큰 폭의 강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오히려 되게 약세인 상황인데요. 위안화는 어제 7.15에서 7.09로 0.06 위안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지수는 112.70에서 111.905로 바뀌었고 유로 달러는 0.973에서 0.981로 강세를 보여줬고 엔은 그냥 약세예요. 144.12에서 144.46으로 그리고 원화도 더불어 약세입니다. 원화가 약세네. 1424원에서 1430원으로 약세를 갖고 가면서 오랜만에 유로원 환율이 1,400원대로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원자재 가격은 자기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은 강세를 대체적으로 시현했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여전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있다는 걸 지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조금만 실현이 되면 그냥 바로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튀어요. 니켈 가격 3%, 알루미늄 4.5, 팔라듐 0.2% 등 구리도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철금속 가격이 달러가 약세가 조금만 되면 그냥 바로바로 튀어버리니까. 그리고 WTI도 지금 81.6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많이 올라서 이제 숨고르기 좀 해야 되는데 별로 숨고르기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월 5일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러시아가 100만 배럴 감산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허리케인도 오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환경적 영향이 있긴 한데 어찌되었건 지난번처럼 70달러 중반 또 그 이하로 팍팍팍팍 떨어져줘야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겠죠. 기대 인플레이션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하죠. 한 축이죠. 중요한 한 축. 또 다른 한 축은 렌트 주택 가격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긍정적인 뉴스 하나. 한국이 세계 국채 지수 WGBI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가 되겠죠. 여기 워치리스트에 관찰 대상국에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관찰 대상국이 무슨? 근데 이게 돼야 정식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워치리스트에 편입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식 리스트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한국 채권 매수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최근에 한국 채권 패닉이었었는데 뭐 이 뉴스만으로도 한국 사람 그럼 돈 들어오겠네 이러면서 이제 채권 매수가 되겠죠. 그러면 채권이 그동안의 약세에서 단기적으로 강세로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10월 달에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한국 관련 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오는 것이다 라고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는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투자의 어떤 그 포지션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자, 이제 넘어가죠. 오늘의 본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발표가 있었어요. 그 전에 까먹기 전에 미국 지금 그 미국의 휘발유 소매 가격 볼게요. 휘발유 소매 가격 안 좋아요. 계속 오릅니다. 연속으로 5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있다는 것, 즉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을 얘는 우리한테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이제 전년도 대비 한번 살펴볼게요. 전년도 대비 보여주시면, 전년 대비 이제 꼬리를 치켜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가스 가격도 약간 꼬리를 치켜들었는데 오늘 다시 빠지긴 했어요. 유럽 가스 가격이 어제 200유로를 돌파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187유로입니다. 자, 180대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이제 공방이 되게 치열하네요. 이 180이 깨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사자 팔자의 세력이 강력하게 붙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넘어가서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지금 뭐 2분기까지 좋았다가 3분기부터 꺾었죠. 그러니까 뭐 떨어졌어요. 주가도 떨어지고 다 안 좋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 다음이지. 항상 그 다음이 궁금하지.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건데, 오늘 다른 그 반도체 지수가 3.%대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얘는 1%대의 하락밖에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뭔가 팁이 있겠죠? 자, 그래서 공급 관련이 중요해요. 자, 계속 말씀드리면 메모리 업체들은 3개 업체로 재편되었다. 이미 옛날부터 3개 업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전년도에 너무 수요가 폭발했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생산을 계속해서 그거에 맞춰서 했다가 지금 이번 3분기 딱 진입하자 갑자기 수요가 줄면서 트렌드 포스나 이런 쪽에서 예언한 것처럼 갑자기 수요가 줄면서 재고가 빵 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마진이 이제 축소가 되는 상황인데,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자, 볼게요. 2023년 캐펙스 가이던스가 8빌리언입니다. 8빌리언. 전년 대비 30% 줄어요. 컨센은 9.4빌리언이에요. 그리고 미세 공정을 하게 되는 WFE 캐펙스는 전년 대비 50%가 줍니다. 50%. 저 중간에 잘못 그려놨네. 중간에 빨간색이 큰 글씨로 썼어야 되는데 50% 줄어요. 자, 30%, 50% 줍니다. 여러분. 캐펙스 어마무시하게 줄이는 거예요. 전년 대비 캐펙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수요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3년도 공급 증가율 및 가동률을 크게 감소시킬 전망이고요. 이거 우리 최도현 연구위원 등등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3년도 D램 및 낸드 공급 증가율은 수요 증가율보다도 적게 될 것이다. 적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D램의 산업 수요는 한 자릿수 중반이 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적게 공급할 것이다. 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산업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22년도 D램 비트 그로스는 로우 미드 싱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4, 5? 이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거고, 수요가. 낸드는 10%든 11, 12? 이런 정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22년. 그런데 올해는 공급이 더 그거보다 많았는데, 자, 이거를 보고 있자니 이제는 더 줄이겠다. 23년도 더 줄이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D램 비트 그로스는 10% 중반 정도가 꾸준히 유지되는 게 맞고,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낸드는 28%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전년 대비 30% 꺾고요. 캐펙스를. 그다음에 그 WFE 선단 공정은 50%를 꺾어요. 그러면 공급이 많이 준다는 얘기가 되죠. 올해에 비해서. 근데 수요는 증가한다? 안 증가한다? 수요는 증가한다. 수요는 당연히 안 증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밥솥이 말하는 밥솥이 낫잖아요. 나중에 말하는 국자가 나올 거라니까. 이 국의 온도는 현재 95도. 이러면서 나오겠죠. 국자에서도 말하는 기능이 생기겠죠. 그럼 반도체를 씹어야 되는 거니까 반도체의 사용 영역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비트로 환산해서 비트가 증가한다 그래서 비트 그로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비트 그로스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에 공급을 이 정도로 줄인다면 무슨 말이냐? 내년에 주가 저점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내년에 반드시 주가가 오른다. 감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반드시 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급을 안 해주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 갖고 있는 거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우리 너무 많이 샀잖아 지난번에. 안 사. 오지마 안 사. 깎아주면 혹시 그냥 안 사. 이런 상황이잖아. 서버 업체들이. 자, 내년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 내년 안 만들 거야. 안 만들래. 됐어. 안 만들어. 캐펙스 증가 평소 하던 거보다 훨씬 줄일 거야. 올해 예상 우리 내년에 공장 2개 지을 줄 알았지? 1개만 지을 거거든.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업체가 쪼그라드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클라우드가 쪼그라들 확률은 별로 없는 거죠. 저도 계속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거든. 200기가가 작아질라 그래.
아, 미치고 환장하겠어. 이렇다고 갑자기 1테라, 2테라를 쓰기에는 좀 애매한데 200기가에서 멈추고 싶은데 부족한 거예요. 정리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 메모리가. 클라우드 해야 되는 제 입장은 그렇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사용이 줄어들까요? 늘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려야죠. 근데 공급은 어떻게? 공장 2개 지을게 1개밖에 안 줘. 서버 업체들 어떻게 됩니까? 똥줄 타죠. 똥줄 탑니다. 그럼 내년도에 어떻게 하죠? 알았어. 가격 다 줄 테니까 빨리 팔아요. 아, 내가 나한테 먼저 줘야 돼? 이런 상황이 안 올까요, 올까요? 네, 내년도에 이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 캐펙스 감소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가 3.29% 빠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1%대밖에 안 빠졌다. 물론 많이 빠졌어요. 1.9%면. 예,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산업체들의 설비 증설의 감소가 확연히 눈에 띄게 되면 수요업체들의 긴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별로 상관없어요. PC 시장은 뭐 별로 상관이 없고, PC는 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한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진짜 올라올 수 있는 너 확신할 수 있어? 하는데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봐야 되니까, 어제 우리가 오후 증시 마감에서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의 전년 대비 감소가, 수요 감소가 16%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버 업체들이 등장하기 전에 가장 많은 D램과 메모리 랜드를 소유했던 진영은 핸드폰 업체들이에요. 이 핸드폰이 추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그게 없는 거죠. 특별하게 진보가 없는 거죠. 이제 카메라 조금씩 좋아지는 거,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 중에서 제일 앞단에 있는 친구들이 애플이었는데, 애플이 이번에 증산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한풀 꺾인 상황이 되어서, 만약에 내년도에도 핸드폰의 교체가 떨어진다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클라우드 뭘로 합니까? 핸드폰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저는 핸드폰이 제일 클 것 같은데. 클라우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말기는 뭐예요? 핸드폰이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줄면 단계적으로 다 주는 개념이 되니까, 만약에 내년도조차도 핸드폰의 수요가 올해처럼 두 자릿수 중반대 이상의 뭐 16% 뭐 이런 수준의 하락이 있어지면, 생산 감소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감소만큼의 효과를 D램 업체들이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남아 있다라는 거, 뭐 있는 그대로 봐야 되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서버의 증설의 상황의 시각에서 보자면, 저 정도의 캐파 감소라면 23년도에 우린 저점을 볼 것이다 라고 보는 거는 뭐 상식적인 전망이 되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